저녁 강물이 막 피처럼 붉게 물든 어느 날이었죠. 고구려에서 넘어와서 신라 땅에 숨어 지내던 한 승려가 나룻배에서 내려서 묵묵히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촌부 같았지만 눈빛이 아주 남달랐다는 그 승려 말이죠. 맞습니다. 바로 아도아상이죠. 그리고 그 순간 산 정상 위로 번쩍이는 황금빛이 하늘을 가르면서 떠오릅니다. 거대한 까마귀, 그러니까 세 개의 발이 어른거리는 전설 속 태양의 새 삼조고가 나타난 겁니다. 야, 정말 압도적인 광경이었겠네요. 그렇죠. 누군가는 이 광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공포에 질렸지만 아도아상은 그 안에서 자연의 조화를 보았고 또 다른 누군가, 즉 묵현도사는 그것을 이용해서 대중을 지배할 완벽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텍스트가 바로 이 훗날 금오산이라 불리게 된 신라시대 구미의 황금까마귀 전설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신화와 전설이 가지는 가장 매력적인 지점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하늘의 징조라는 건 사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잖아요. 네, 그저 새 한 마리가 지나간 걸 수도 있죠.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소비되느냐에 따라 이게 맹목적인 믿음이 되기도 하고 아주 잔인한 권력의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강력한 원동력은 무엇인가? 묵현처럼 공포를 매개로 한 상징적 통제인가? 아니면 아도처럼 실질적 행동과 내면의 깨달음인가? 저는 이 논의에서 아도화상의 신념을 지지하는 쪽에 서겠습니다. 진정한 사회적 안정은 맹목적 공포를 걷어내고 실지하는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인 당위로 보면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저는 도덕적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묵현도사의 방법론을 좀 철저하게 현실 정치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근대 시대, 그것도 당장 가뭄으로 굶어 죽을 위기 앞에서는 공포와 상징을 통한 통제가 사회 분괴를 막는 불가피한 기제였다는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도화상의 관점에서 하늘과 자연현상은 결코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가 삼조고를 보았을 때 그걸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로 해석했거든요. 반면에 묵현은 가뭄이라는 위기 속에서 기우제라는 허상에 사람들을 매달리게 하죠. 그렇죠. 산정상의 재단을 쌓게 만들었죠. 네. 그런데 아도는 어떻게 합니까? 막힌 강둑의 물길을 물리적으로 허물자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저는 이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실천적 이성으로 극복하고 그 대중을 움직이게 만든 아도의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아도의 접근이 이상적이라는 점은 저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의 무게를 좀 과소평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묵현도사를 흔히 전설 속 악당 정도로 치부하지만 그는 권력 구조와 인간의 취약성을 소름 끼치도록 정확히 꿰뚫어본 고도의 정치적 인물이거든요. 고도의 정치적 인물이다. 네. 황금까마귀가 떠오르자마자 그는 이걸 권력이 기울었다는 흉조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즉각 관청의 무력, 그러니까 박포졸과 결탁해서 피해 재단을 쌓죠. 왜 그랬을까요? 가뭄으로 두려움에 빠진 민심은 폭동으로 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묵현인 이들에게 아주 명확한 두려움의 대상을 제공해서 구심점으로 묶으려 했던 겁니다. 치밀한 권력의 기술이죠. 그걸 고도의 권력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방식에 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묵현이 까마귀 털과 짐승의 피로 밤마다 산 위에서 조작된 의식을 치르잖아요. 멀리서 보면 붉은 불길 속에서 재앙이 쏟아질 것처럼 연출을 한 겁니다.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현대 가짜뉴스 알고리즘하고 완전히 똑같이 작동하거든요. 오, 가짜뉴스 비유는 신선한데요. 네, 사람들의 불안감을 타겟팅해서 가장 자극적인 시각자료를 뿌린 거죠. 이성적인 팩트체크가 도달하기도 전에 원초적인 공포가 사람들의 뇌를 먼저 해킹해버린 거잖아요. 이건 권력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악의적인 기만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기만이라는 단어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기만이 왜 그렇게 치명적으로 성공했는지 그 메커니즘 자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짜뉴스라고 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뻔한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갈까요? 뭐 두려워서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정확히는 인지적 과부하 때문입니다.
당장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데 복잡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건 뇌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거든요. 이때 묵현이 검은 새가 세 발로 선 것은 하늘이 노했다는 뜻이다 라고 아주 직관적이고 자극적인 해석을 던져준 겁니다. 프레이밍을 주도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정보의 진공 상태에서 상징을 선점하는 자가 심리를 지배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겁니다. 이성적인 사고가 작동하기엔 대중은 너무 굶주렸고 두려웠어요. 그 논리에 따르면 대중은 구조적으로 선동에 당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분명히 다른 길을 보여주거든요. 아도아상이 관아마당에서 체포될 위기에 처했을 때 말로 설명하는 대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팡이로 흙바닥에 삼조고를 쓱쓱 그립니다. 네, 세 발을 뚜렷하게 그렸죠. 그러고는 이것은 흉조가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를 뜻할 뿐이다 라고 선언하죠. 저는 이 행위의 철학적 무게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던 하늘의 공포를 흔한 흙바닥으로 끌어내려서 시각화하고 해체한 겁니다. 대중 스스로 상징의 실체를 뜯어보게 만든 아주 훌륭한 지적 해방이 아니었나요? 흙바닥으로 끌어내려 해체했다. 네, 상징의 권력을 탈각시키는 통쾌한 퍼포먼스였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상징을 해체한 게 지적으로는 훌륭해도 당장 내일 마실 물이 없는 가뭄 앞에서는 그 해방감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묵현의 무서운 정치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생존 위협 앞에서 이성적인 설득은 힘을 잃어요. 묵현이 사람들을 강제동원해서 대규모 피해 재단을 쌓게 한 것, 겉보기엔 포갑이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회 붕괴를 막는 치밀한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을 굶겨가면서 돌을 나르게 하고 피를 뿌리는 게 어떻게 사회를 유지합니까? 오히려 착취와 분열만 가속화하는 거 아니에요? 극한의 공포 속에서 인간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바로 통제력 상실과 무력감입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미쳐버리거든요. 묵현이 거대한 돌을 옮기게 한 건 분열 직전의 사람들에게 공동의 노동을 부여한 거예요. 공동의 노동이에요? 억지로 시킨 거잖아요. 네, 억지지만 거기서 인지 부조화와 매몰 비용 오류가 작동합니다. 고생하면서 뇌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하늘의 분노를 달래는 신성한 의식이다라고 합리화하는 거죠. 고통스러운 노동이 공포서사와 결합하면서 공동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재단을 중심으로 뭉치게 된 겁니다. 이게 권력화의 진짜 무서운 점이죠. 와, 심리적 취약성을 아주 예리하게 파고드셨네요. 노동 자체가 결속의 도구가 된다는 건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그 위안은 결국 실체가 없는 플라시보에 불과하다는 약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아도의 대처 방식이 훨씬 위대하다고 봅니다. 아도가 재단에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죠? 하늘은 거래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로 묵현의 프레임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바짝 마른 강가로 데려가죠. 네, 참 정상이 아니라 강가로 가서 막혀있던 강둑을 물리적으로 허물자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설득이 통하진 않았잖아요. 강둑 앞에 선 사람들은 여전히 삽을 들기를 주저했습니다. 산 위에서는 묵현이 계속 북을 치면서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마라라고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머뭇거렸다는 사실 자체가 공포의 프레임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증명하는 대목 아닙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견고한 프레임이 깨지는 찰나가 결정적인 겁니다. 두려워하던 박 씨가 결국 삽을 들고 아이 잃을까 떨던 어머니 최 씨도 맨손으로 흙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막혔던 물길이 터지고 붉은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잖아요. 네, 통쾌한 장면이긴 하죠. 묵현의 방식이 매몰 비용으로 눈을 가렸다면 아도의 방식은 당면한 생존 문제를 물리적 실천으로 즉각 해결해버린 겁니다. 특히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산 위에 피해 재단이 씻겨내려가는 장면은 그 조작된 공포 정치가 자연의 순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카타르시스 그 자체죠. 묵현이 사라졌을까요? 두려움이요? 물이 터졌는데도요? 묵현이 패배해서 떠날 때 이빨을 갈며 남긴 말이 있죠.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속마음 묘사가 아주 소름 돋습니다. 겉으로는 고마워하면서도 속으로는 만약 비가 오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라고 묻거든요. 이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포의 잔여물. 그러니까 인간 내면의 나약함에 주목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묵현이라는 개인은 실패했지만 그가 활용했던 연료, 즉 거대한 자연에 대한 인간 본연의 공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만약 비가 안 왔다면 언제 돌변해서 아도를 두 번째 제물로 바쳤을지 모릅니다.
대중은 생존이 무너지면 언제든 공포의 발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제2, 제3의 묵현은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은 참으로 뼈아프네요. 저 역시 대중이 언제나 이성적이라고 순진하게 믿지는 않습니다. 아도아상도 그걸 알았죠. 결말부에서 제자 도윤에게 두려움은 언제든 돌아온다 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제가 아도가 승리했다고 단언하는 이유는 대중이 몸에 새긴 경험의 축적 때문입니다. 경험의 축적이요? 뭐 직접 흙을 파낸 거 말입니까? 정확합니다. 비가 내린 직후 관청의 서기가 아도를 요원유포죄로 체포하려 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침묵했을 사람들이 강둑을 팠던 박 씨와 최 씨가 앞장서서 병졸들을 가로막습니다. 이분은 우리를 살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요. 교원 단순한 군중 심리가 아닙니다. 피를 뿌리는 것보다 내 손으로 파낸 진흙 한 삽이 더 강력했다는 걸 몸으로 겪어낸 거죠. 공포라는 유령은 다시 돌아오겠지만 한 번이라도 이성적 실천으로 생존을 쟁취해본 대중은 결코 예전처럼 쉽게 통제되지 않아요. 관청합 시위가 감동적이긴 한데 냉정하게 보면 결과론적인 용기일 수 있습니다. 당장의 갈증이 해소됐고 묵현의 권위가 씻겨내려 갔으니 낼 수 있었던 목소리 아닐까요? 인간의 합리성이나 연대감은 배부를 때만 발현되는 사치제에 가깝다는 게 제 시각입니다. 그 용기를 일시적인 사치제로 보신다면 이 텍스트의 진짜 클라이맥스를 놓치시는 겁니다. 아도가 체포령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씨앗은 땅에 남아야 한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가르침을 남기려 했겠죠. 만약 도망쳤다면 묵현이 남긴 공포의 잔상이 다시 사람들을 올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위대한 장면이 강가에서의 고요한 마ting학 밤이라고 생각해요. 아, 모래 위에 다시 까마귀를 그리는 그 장면이요? 그게 왜 클라이맥스입니까? 이 장면은 권력의 속성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거든요. 아도가 모래 위에 삼조구를 그리고 그 중심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점을 콕 찍습니다. 제자가 뭐냐고 묻자 마음이다. 하늘과 땅을 잇는 건 외부의 무언가가 아니라 네 안의 마음이다라고 하죠. 오, 중심에 찍은 점이 마음이다. 네, 묵현은 하늘이 노했으니 통제권은 나에게 있다 면서 삶의 주도권을 권력자에게 외주화시켰잖아요. 반면 아도는 그 상징 한가운데 마음이라는 점을 찍어서 통제권을 대중 각자의 내면으로 돌려준 겁니다. 권력의 철저한 민주화죠. 외부의 공포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세상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혼란의 시대의 리더가 해내야 할 궁극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주도권을 내면으로 돌려준 권력의 민주화. 야, 그 해석은 정말 무릎을 치게 만드네요. 상징의 중심에 마음을 찍은 건 확실히 훌륭한 철학적 백신입니다. 상징을 대중의 마음속으로 기꺼이 돌려주었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제 입장도 끝까지 견제하며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도의 철학이 숭고하긴 하지만 인간 본연의 취약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파고드는 두려움의 정치학은 늘 유효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아도가 이상적인 사상가라면 묵현은 뼛속까지 냉혹한 현실 정치인이었어요. 역사는 아도 같은 개인들에 의해 진보하지만 당장의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드는 뼈대에는 늘 묵현 같은 사람들의 공포 메커니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팽팽한 세계관을 들여다보니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인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두려움에 취약하고 대중의 극한의 위기 옆에서 맹목적인 상징에 매달릴 수 있다는 점에는 저희 둘 다 동의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 나약함을 다루는 방식에서 우리는 평행선을 달렸죠. 저는 억지로라도 질서를 구축하는 게 현실 역사의 동력이었다고 봤고, 그쪽은 통제권의 내재화를 통해 공포의 구조를 깨부수는 과정이 인간을 성장시키는 진짜 동력이라고 보셨고요.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나 공포 정치가 당장은 뇌를 장악하기 쉬울지 몰라도 결국 거짓된 재단은 비 한 번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스스로 흙을 파내어 물기를 튼 그 감각, 상징의 중심은 내 마음이라는 깨달음이 내면에 지워지지 않는 씨앗으로 남았기에 대중이 서로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럼에도 만약 비가 오지 않았다면 이라는 그 서늘한 질문은 청취자들 머릿속에 계속 맴돌 겁니다. 불안감이 고조될 때마다 또 다른 묵현도사가 최신 기술의 알고리즘을 입고 나타나서 우리의 편도체를 자극할 테니까요. 훗날 금오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 산은 지금 우리들 각자의 내면에도 거대하게 솟아있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불안을 속삭이는 무견의 목소리와 모래 위에 선명한 점을 찍으며 주도권을 주라고 말하는 아도의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죠. 위기감이 닥쳐올 때
과연 외부의 공포에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삽을 들 것인가 결정을 내리는 건 결국 상징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그 작은 점 하나일지 모릅니다. 오늘 더 디베이트가 여러분 일상에 묵직한 생각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